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사실 또 좀 국내 증시가 좀 내려가다는 듯 하다가 또 오늘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제 좀 반등을 했고 오늘 좀 선물 시장에서 좀 반등하다가 살짝 좀 되돌림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움직임 같은 경우에 최근 좀 특이한 움직임이 있죠. 이제 국고 금리가 사실 꽤나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4월 26일 고점 이후로 꽤나 많이 하락을 했었고요. 근데 국고채 금리는 많이 하락을 했는데 또 환율은 올랐단 말이죠. 좀 특이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지금 국고채 선물 쪽에 외국인이 한 23조 정도 매수를 했거든요. 요 고점 이후로부터. 그런데 이제 환율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 거의 1390원 요 정도 근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외국인이 이제 금리 인하 가능성을 보고 왔다라고 하면은 사실 달러가 약세가 되고 원화가 강세가 돼야 되는 거죠. 이제 외국인이 거의 3조 정도 국채 선물을 투자했으니까.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다르게 생각하는 게 매번 이제 얘기를 드리는 그 통화정책 쪽 얘기랑 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첫 번째로 일단 가정을 먼저 보죠. 그러니까 저의 가정은 이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 국채를 사거나 국채 선물을 사는 외국인이 국채나 이제 선물을 사는 국채 선물이죠, 이게. 외국인들이 왜 이제 원화가 생겼을까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제 투기적 수요였으면은 이제 이들이 와서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와서 달러 줄 테니까 원화 바꿔줘. 왜냐면 그래야지 국채를 살 테니까. 만약에 그랬다라고 치면은 달러 원 환율 내려갔어야 됩니다. 그렇죠. 거의 주식까지 치면 한 30조 샀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렇게 환율이 쭉쭉쭉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려갔어야 돼요. 근데 이제 왜 저는 환율은 올라가고 국채 금리는 내렸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외국인이 먼저 온 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달러가 필요해, 지금 달러가 부족해 라고 해서 이제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바꾸니까 외국인 입장에선 원화가 생기죠. 원화 가지고 사실 환전해준 사람들이 주식 투자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거 가지고 이제 국채 채권을 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오히려 올라가는 거고, 이제 원화를 가지고 달러를 바꾸고 싶은 사람이 더 많으니까 환율은 튀면서 그 원화를 많이 바꾼 만큼 결국 외국인들이 들어오겠죠, 채권 시장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좀 약간 강세가 되고 있다. 채권 시장은 좀 강세를 나타냈었고 이제 달러 같은 경우 오르고 있다. 근데 이제 왜 우리나라에는 그럼 또 이제 달러가 왜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까?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위안화며 엔화며 지금 다 올라가고 있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라고 치면은 저는 이제 QT랑 이제 국채 이제 발행의 영향이 드디어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매번 이제 방송 때 얘기를 드렸지만 지금 QT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제 2022년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원래 달마다 국채 600억 달러, MBS 350억 달러를 이제 최대치로 해서 감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 달부터 6월부터 국채 250억으로 감소가 됐고요. MBS는 350억이지만 사실 과거 평균은 달에 한 100억 달러씩 지금 감소가 되고 있습니다. 통화량을 줄어드는 영향이 일단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20년 국채 발행 보시면은 GDP 20%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이 찍혔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게 좀 감이 안 오실 수가 있는데 이게 4조 달러거든요. 근데 이제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미국 GDP가 한 25조 달러 정도 돼요. 미국 전체 GDP가. 그리고 이제 미국 국채 총량이 한 27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한 해에 순 발행입니다. 순 발행이 한 4조 정도 됐었던 때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이게 국채랑 이제 MBS를 사주는 게 거의 한 3조 정도 됐었기 때문에 막 그렇게 크게 시장이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21년도에는 보시면은 이때도 똑같이 이제 QE가 약 한 1조 5천 정도 했기 때문에 많은 국채가 사실 발행이 되었지만 시장에서 소화가 되었고
될 수밖에 없었죠. 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근데 22년도 보면은 시장에서 5.7%, 한 1.5조 정도 발행이 됐지만 이때부터 이제 QT가 시작하죠. QE를 멈추게 되면서 금리가 좀 많이 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3년도에 사실 좀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23년도에 좀 빠지지 않을까? 국채금리 더 튀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국채금리가 그렇게 크게 튀지 않고 그냥 보합 정도로 마감이 됐던 게 국채 발행은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이제 GDP 대비 11%나 했는데 3조 달러 정도가. 근데 이 발행이 장기채가 4천억 달러밖에 발행을 안 하고 단기채가 거의 2조 달러 정도 엄청난 양을 발행합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매번 말씀드리지만 이 단기 국채를 대신할 수 있는 이 RRP가 단기 국채의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1.5조 달러 정도 지원이 되면서 가능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사실 순유동성은 23년도부터 증가를 하게 됩니다. 정확하게는 21년도 4Q부터 증가를 하게 돼요. 이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증시도 올라가고 채권금리도 많이 튀지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건데 23년도 이제 보시면은 이 RRP 잔액이 많이 하락을 하면서 이제 거의 4,200억 달러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국채 발행은 여전히 많은 상황이고요. GDP 대비로 해서 3Q 총으로 보면은 6.2% 정도 수준. 근데 이제 전년도랑은 다르게 전년도는 QE까지 감안을 했을 때 보시면은 QT까지 한 4천억 달러 정도밖에 발행을 안 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QT 반영된 수치로도 9,200억 달러 정도, 이게 3Q까지만, 이게 3분기까지만 해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 부분이 사실 국채가 이 시장에서 지금 이미 블랙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국채가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세계의 총 돈이라고 생각해보죠. 통화량이라고 생각해보죠. 총 통화량에서 지금 QT로 조금씩 돈은 줄어들고 있는 상태라고 생각해보죠. 근데 이 상황에서 뭐 여러 가지 자산이 있겠죠. 뭐 미국 국채도 있고, 이게 미국채라고 치죠. 미국 주식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미국 외 주식이라고 치죠. 하고 여기 이제 미국 외 채권이라고 치죠. 뭐 이게 총 통화량이 뭐 한 100이라고 치고, 이게 뭐 한 30이라고 치고, 이게 30이라고 치고, 여기다가 뭐 여기에 뭐 한 30이라고 치고 대충 잡죠. 여기 10이라고 치죠. 근데 GDP 대비라고 했을 때 그냥 통화량 대비라고 해보죠. 통화량 대비해서 이게 뭐 거의 한 10%씩이면 10씩 증가가 되는데 통화량은 증가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미국채가 40이 된다고 치면은 결국 10을 어딘가에서는 빼와야 된다는 겁니다. 어딘가에서는 통화량이 증가가 되지 않으면. 과거에는 미국이 QE를 하면서 그냥 통화량 자체를 증가시켜버렸기 때문에 다 같이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미국채도 사주고, 미국 외 주식도 사고, 미국 주식도 사고, 미국의 채권도 사면서 다 같이 동반 랠리가 될 수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통화량 자체는 줄이고 있죠. QT가 되고 있긴 하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 국채가 발행량이 많아지면 어딘가에서 돈을 빼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미국 쪽,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달러가 사라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미국채 사러 많이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달러들이 사라지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에 있는 달러 사라지고요, 중국에 있는 달러 사라지고요, 이제 유럽에 있는 달러 사라지고요. 이제 그런 달러의 블랙홀 현상이 지금 미국 국채 시장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다시 양쪽 하나 하면 되잖아 라고 이제 보통 많이 얘기를 하고, 그냥 기준금리 내리면서 금리 인하하면서 양쪽 하나 하면 되겠네 라고 사람들이 이제 거의 한 20년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결론은 일단 불가능합니다. 이제 뭐 사실 금리 인하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통화량 늘리는 게 불가능해요. 그리고 사실 금리 인하를 해도 효과가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뭐 사실 매번 얘기를 하는 거지만 뭐 중요하니까 오늘도 반복을 해서 얘기를 하면은, 자산이 늘면은 이제 QE라는 게 자산이 느는 거죠. 국채를 사주거나 MBS를 사주는 거. 자산이 늘면은 부채가 늘어야 됩니다. 그럼 부채가 뭐가 늘어야 될까라고 쳤을 때 증가되는 게 일반적으로 이 지급준비금이라면 이 빨간 색깔 모양이었었고요. 지급준비금이 그냥 은행의 현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늘어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었어요. 근데 이제 요 당시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재정 정책을 많이 하면서 국채 발행을 많이 해서 재무 일반계적인 일시적으로 좀 많이 증가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지준이 증가하지 못하고 감소를 하게 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라고 매번 얘기를 드렸던 이 SLR이라는 자본 규제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이 지준이를 늘릴 수가 없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QE를 계속하기 위해서는 RRP라는 걸 증가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RRP를 증가시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RRP라는 게 그냥 단기 금융시장에서 연준이 차입을 하는 거거든요. 하루짜리 금리로. 근데 이제 그 당시 미국 금리가 0%인데 0%로 3조 달러,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GDP가 25조예요. 미국 GDP의 10%가 넘는 금액을 단기 차입을 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마치 이런 거죠. 지금도 RRP가 존재하고 RRP가 뭐 살짝 없어진다고 한들 또 다시 양적 완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지급준비금 늘지 못합니다. SLR 때문에. 그럼 QE 하면 뭐가 늘어야 되죠? 결국은 이 RRP가 또 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RRP가 늘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 금리가 틀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단기로 금융시장에서 연준이 조달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QE를 마음껏 할 수 있었던 거는 지준이 증가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지준이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양적 완화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냥 그럼 기준금리라도 내리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시겠지만 기준금리를 내린들 효과가 없는 게 기준금리는 왜 내리나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냥 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으로 얘기를 해보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뭐 불패 신화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대한민국 부동산은 뭐 빠지질 않는다. 뭐 빠져봐야 한 1, 2년 빠지고 뭐 결국은 쭉쭉쭉쭉 올라간다. 인데 생각을 해보면은 이때까지는 뭐 그럴 수밖에 없었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을 수밖에 없었던 게 보시면은 뭐 이때를 봐도 그렇고 뭐 어느 추세를 봐도 그렇고 우리나라 부동산 보시면 이 2000년 저점을 지대로 이게 예대율이거든요. 예대율이 올라가기밖에 안 합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한국은행 자산하고 좀 연계를 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자산이 다 외화 자산이거든요. 보시면 이 한국은행의 자산이 다 외국 증권 이게 다 달러입니다. 달러. 그러니까 결국 근데 이제 반대편이 결국 통화량이거든요. 이 부채 계정이 통화량이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나라 이제 사실 부채는 어떨 때 느냐라고 했을 때 결국 달러가 늘면은 우리나라 부채도 늘더라.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 자산은 왜 줄까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QT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줄었던 겁니다. 그럼 늘었을 때 왜 늘었을까? 미국의 QE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느는 겁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 보죠. 그럼 이제 왜 이제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이 불패 신화일 수밖에 없었냐면은 뭐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그러면 금리 내립니다. 근데 내렸을 때 대출이 증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증가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예대율이 100보다 낮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총 수신 대비기 때문에 100이 못 넘고 보통 90이 맥스입니다. 더 이상 올라가진 못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예대율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이 QE를 해줬네? 이러니까 다시 예금이 늘어나니까 대출이 예대율이 낮아져요. 그러니까 대출 또 해줄 수 있습니다. 쭉 해줘요. 또 문제가 생겨요, 이제 이 당시에. 그래서 다시 또 집값이 빠져요. 근데 또 다시 미국이 QE를 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대율은 그대로지만 대출이 계속 증가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예금도 증가하고 대출도 증가하고 예금도 증가하고 대출도 증가하는 게 이때까지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은행 대출이 되게 높은 각도로 계속 올라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미국이 더 이상 이제 QE를 못 해주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예금은 증가가 될까요? 못 증가가 될까요? 증가가 이제 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그럼 그런 상황 속에서 대출은 GDP 대비 더 빨리 증가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고 했을 때 불가능합니다. 근데 과거 우리나라 GDP 대비해서 대출금은 항상 GDP를 훨씬 상회했습니다. 5, 6%가 평균이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부동산이 불패일까요? 아닐까요? 불패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초과적인 대출은 안 나간다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쉽게 나가지 못할 겁니다. 이제. 근데 이제 사람들 그럼 그래도 금리 인하하면 좀 되지 않냐라고 하지만 쉽게 말해서 뭐
뭐 그냥 뭐 강남에 뭐 어디 한 20억짜리 아파트라고 치든지, 아니면 뭐 서울의 부동산 가격, 아파트가 평균가가 한 10억 정도 되거든요. 평균 거래가 이제 평균 쳐보면은 10억이라고 치면 10억을 대출 없이 사실 분이 대한민국에 몇 퍼센트나 될까요? 이게 라고 했을 때 없거든요. 그러면은 쉽게 말해서 금리가 내려간다고 집값이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집값을 받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은. 근데 이제 그거를 사실 대출이 더 못 나간다는 걸 알면은 금리는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이 귀해지는데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데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지금 환율에 저는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뭐 전주 대비해서 그래서 좀 연준 부채 개정이랑 자산 개정 움직인 거 보면은 지급준비금 한 209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요. 이제 그 부분은 아무래도 RRP 쪽 증가라기보다는 이제 TJ 쪽이 조금 증가가 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정부에서 이제 현금을 한 498억 정도, 아무리 이게 국채 발행 영향이라고 보여지고요. 이거는. 그래서 일단 순유동성 같은 경우에는 한 64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총자산 같은 경우에도 64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요. 일단 뭐 전반적으로 이제 그냥 살펴보면은 BDI, 이제 SCFI 같은 경우에는 다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다. 뭐 운하 쪽 문제도 있고, 뭐 중동 전쟁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운 물가 같은 경우, 물동량을 나타내는, 사실 물동량이 많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좀 지리적인, 뭐 여러 가지 좀 날씨적인 측면, 뭐 그런 지정학적인 측면으로 좀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거의 다 이제 이쪽 매크로 쪽은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거의 뭐 설명을 드린 것 같고, 보시면은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뭐 사실 연준 자산을 좀 보고 싶은데 좀 밑에 있죠. 보면은 일단 뭐 통화량 대비해서 뭐 나스닥도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미국 정부 부채도 사실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거의 과거랑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금 커져 있는 그런 120% 정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를 보려고 지금 쭉쭉쭉쭉 내려왔던 건데, 뭐 매번 얘기를 드리지만 이 데이터들이 연준 총자산 대비 GDP가 결국 다시 우리가 QE를 하려고 하면은 20까지 내려와야 돼요. 이제 그래야 사실 돈을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돈이 이미 다 풀린 상태에서 더 풀 수는 없단 말이죠. 결국 뭐 풍선도 바람을 빼야 더 바람을 불 수 있듯이 이미 이제 바람을 불면 터지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20까지는 결국 가야 다시 돈을 풀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20까지 가는 길이 매우 고통스러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아까 RRP가 많이 줄어서 사실 버퍼를 다 쳐줬거든요. 그래서 지준하고 RRP를 합친 거 보면은 이게 빠지긴 빠졌지만 오히려 이제 지준 같은 경우는 늘었단 말이죠. 그래서 RRP가 사실 버퍼를 쳐줬는데 이제부터는 지준이 빠질 거란 말이죠. RRP가 4천억 달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내려간 여기까지가 아마 이제 고난의 행군길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뭐 밸류에이션이랑 일단 뭐 그런 거 다 한번 살펴보죠. 이제 국내 쪽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일드갭 같은 경우에 여전히 금리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밸류 부담 있어 보이고요. 이제 페드 모델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긴 시계열로 봐도 뭐 페드 모델로 보나 일드갭으로 보나 국내 쪽 다 밸류 부담이 뭐 코스닥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있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S&P 같이 돼 있는 거 살펴보면은 이제 일드갭 봐도 뭐 사실 둘 다 저는 밸류 부담이 있어 보이고요. 페드 모델로 봤을 때는 뭐 훨씬 더 사실 밸류 부담이 좀 심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S&P 트레일링 펄을 보나 아니면 이제 트레일링 PBR로 보나 뭐 이제 거의 뭐 고점 근처를 왔고 이미 고점을 친 게 아닌가 싶을 닷컴 버블 수준 때까지 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뭐 실질 금리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BEI 같은 경우는 많이 좀 미국 쪽이 좀 빠지고 있지만 단기 쪽은
또 다시 실질금리, 단기 실질금리 좀 높아지고 있고요. 오히려 장기 실질금리 조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생기면서 빠져지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또 다시 이제 좀 매파적인 연준 발언 나오면서 금리가 좀 다시 되돌림을 하지 않을까라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국내 쪽은 이제 BEI가 좀 빠지고 실질금리가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ISM 비제조업 지수가 상당히 좀 높이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500을 이제 글로벌 GDP로 나눈 수치가 뭐 사실 과거 고점들을 다 이미 넘어간 상태입니다. 결국 GDP 대비해서 S&P든 주식이든 올라가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 한계에 거의 뭐 다다른 게 아닌가 싶을 정도의 밸류에이션으로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미국 쪽 투기적 순 포지션 같은 경우에 S&P 같은 경우에 숏 포지션 그냥 전주 대비 크게 증가하진 않았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 소폭 감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 6월 선물 만기 이후로 보면은 외국인 같은 경우 소폭 현물은 매수, 선물은 조금 매도한 그런 모양새고요. 연초 이후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그래도 좀 매수가 있는 상황이지만 긴 시기열로는 여전히 뭐 좀 수급은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는 보여집니다. 뭐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 퍼센트로 한번 보면은 뭐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코스피 대비해서 신용잔고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수급이 좋지 않습니다. 뭐 계속 외국인 선물 매도하고 있고 연초로 개인만 사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긴 시결만 봐도 개인만 사고 있는 장이고, 코스닥 대비해서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너무 높은 수치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전주 대비해서 신용잔고가 많이 는 건 아니지만 한 20.2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 일단 DXI 반도체 가격 지수가 좀 반등을 하면서 뭐 그래도 조금 지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밸류로 봤을 때는 여전히 저는 좀 너무 비싼 레벨이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쪽은 이제 좀 반등을 한 모습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사실 소득 대비해서 너무나 비싼 레벨. 근데 여기서 이제 대출이 안 나가는데 이 PIR 살 수 있을까? 한 푼도 안 쓰고 서울 아파트가 사람들 평균 연봉을 12.6배를 모아야 되는데 안 쓸 수도 없을 뿐더러 대출을 받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데, 이제 신규 대출이 차환이 아닌 이상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란 말이죠. 미국 쪽도 상당히 고평가고요. 이제 실제 미국 주택 가격도 어마어마한 고평가 영역이고, 미국 사업용 부동산은 아주 살짝 반등하긴 했지만 뭐 추가적인 하락이 더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잠깐 조금 버퍼링이 있는데 잠시만요. 조금 이제 이게 좀 파일이 많이 켜져 있다 보니까 좀 꺼지고 있는데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지표가 좀 뜨는데 걸리는데, 결론적으로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결국은 신규 돈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그게 계속 어렵다라는 게 오늘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제 그렇게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게 일단 QE를 계속 할 수 없다. 첫 번째. 일단 작게나마 QT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이제 일본 쪽 QT도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가 이제 세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ECB 같은 경우는 금리를 한번 내리긴 했지만 가능했던 게 그나마 이제 은행들이 해줬던 이 대출을 많이 줄여놨던 거, 그거가 첫 번째고요. 근데 이제 일본 쪽도 보면은 이 레포가 계속 증가되고 있거든요. 미국하고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더 이상 은행들이 이 부채를 늘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거의 다 온 것 같고요.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일본도. 그렇게 되면은 나타나는 게 결국 여기도 이제 환도 미국에 비해서 지금 엔화가 160 돌파를 했죠. 엔화도 문제고 결국 수입 물가도 문제고, 이제 거기다 더 이상 양적 완화를 할 수 없는 상황. 이제 QT 결국 진행이 되게 될 거고요. 지금은 이제 국채 매입 양 자체를 줄이는 이제 테이퍼링 자체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유동성을 유일하게 공급하고 있었던 그런 일본 자체도 진입을 이제 결국 다시 후퇴가 되고 있는 그런, 유동성이 공급이 안 되고 축소만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추세 같은 경우에 보시면 다 일단 롱 추세입니다. 금 빼고는 다 사실 올라가고 있었고요. 지난주
코어로 보면은 이제 99, 10년, 3년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는 롱 추세고요. 99, 10년도 마찬가지로 롱 추세고, 미국채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롱 추세고요. 이제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립적인 수준이고, WTI는 다시 이제 롱 추세로 돌아섰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다시 롱 추세로 돌아섰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롱 추세 살짝 약해진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롱 추세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롱 추세가 조금씩 이제 감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밴드 보면 이제 둘 다 벌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있기 때문에 슬슬 이제 국고채 금리도 반등할 때가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슬슬 바닥의 모습이 RSI나 등등의 모습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기 때문에 이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뭐 미국채 10년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반등할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아직까지 뭐 좀 더 가야 될 그런 모양새지 않나? RSI를 봐도 그렇고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뭐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뭐 좀 계속 하방 추세를 전 나타내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아직까지 뭐 RSI도 좀 여유가 있고 OBB도 계속 이제 좀 내려갈 모양새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뭐 WTI 같은 경우에는 뭐 저는 좀 상방의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아직 RSI도 뭐 70 미치기도 하고. 그 다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뭐 조금 애매한 모습이긴 한데 여기 벌어지기 전까지는 일단 뭐 조금 더 추세적으로는 저는 하락을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저기가 이제 벌어지기 전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 있고 여기도 벌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추세적으로 결국 하락하리라 보여지고요. 이제 이격도도 너무나 셌기 때문에 이제 하락할 수밖에 없는 RSI를 봐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여기도 벌어져 있고 모여 있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시간의 문제지 이건 뭐 추세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다. 변동성도 엄청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모여 있다가 이제 슬슬 밖으로 나가고 있고 여기도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도 보시면은 이격도를 뭐 좀 좁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시 이제 좀 확대가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쪽으로 밑으로 RSI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냥 기술적 반등 정도지 않았을까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들 살펴보면은 나스닥하고 S&P 그리고 이제 코스피, 코스닥 살펴보면 일단 추세는 여전히 다 롱 추세인 거는 뭐 분명하고요. 이제 코스닥만 뭐 조금 단기적으로 좀 숏 추세가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봉상으로 이제 사실 미국 쪽도 슬슬 좀 빨리 나타나는 볼린저 50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좀 숏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추세 점수를 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롱 추세 조금씩 그래도 감소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S&P 같은 경우는 감소됐다가 다시 또 좀 회복된 모습. 코스피 200은 여전히 일단 아직까지는 롱 추세. 코스닥은 그냥 중립적인 약간 이제 숏 추세죠. 20점 정도라고 보실 수 있고요. 현물로 봤을 때 이제 여기도 이제 벌어졌다가 좀 모이긴 했지만 여전히 200 여전히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하방 추세는 뭐 사실 최소한 RSI 30 내려갈 때까지는 더 있을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선물로 봤을 때 120분 봉상 이렇게 벌어지고 모였었기 때문에 여긴 아니었지만 여기 한번 모였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지금 한번 나타났다라고는 보여지고요. RSI도 뭐 사실 30 밑으로 한번 꺾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반등할 만큼 또 반등해서 슬슬 또 다시 하락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여기도 모였다가 넘어갔다가 지금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격도로 보나 정말 올라봐야 아주 잠깐이고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RSI를 봐도 그렇고요. S&P도 뭐 똑같기 때문에 뭐 이건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요.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도 결국 모였다가 내려오고 있다가 다시 한번 살짝 올라갔을 뿐이지 여전히 여기도 벌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뭐 이격도를 봐도 그렇고 ATR도 충분히 많이 내려왔고 이제 다시 또 하락할 때가 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확실히 조금 더 약하긴 하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긴 좀 모여 있긴 해서 여긴 좀 언제 반등해도 좀 이상하지 않을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120분봉이 아니라 이제 일봉상으로 코스피 200을 봐도 여기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고 모여 있고 모여 있기 때문에 이제 슬슬 조심하실 때가 여기도 된 게 아닌가. RSI로 봐도 그렇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추세적으로 진입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지금 당장은 좀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살펴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가 뭐 결국 여기를 뭐 100%안 넘는다, 뭐 넘는다 말하기엔 좀 애매하긴 하고요. 사실 넘어도 이상하진 않습니다만 결국 넘어가도 이게 정말 이제 마지막 1, 2, 3, 4, 5든 아니면 여기서 그냥 1, 2, 3, 4, 5가 끝났든 뭐가 됐든 사실 뭐 거의 끝에 끝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지금 국내 쪽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뭐 여기도 이제 뭐 3주봉으로 봐도 그렇고 뭐 주봉상으로 봐도 그렇고 정말 말미의 모습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잘 버티고 있긴 한데 여기를 뚫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랑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 특히나 이제 S&P 같은 경우에 뭐 그냥 주봉상으로 보면은 아주 기나긴 추세로 봤을 때 이번엔 뭐 사실 부채로 쌓아 올린 탑이죠. 2009년도부터 양쪽 하나가 시작되는 이때부터 해서 결국 아주 큰 이제 1, 2 이게 큰 안에서의 뭐 3, 4, 5에서 큰 3까지 나오면서 4가 나오고 여기서 이제 1, 2, 3, 4, 5로 마지막 큰 5까지 거의 다 나온 모습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기나긴 좀 ABC가 좀 크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 사실 5에 어딘가를 지금 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여주고요. 이제 마지막 5가 결국 여기까지가 이제 1이고 여기가 2고 이게 이제 1, 2, 3, 4, 5로 1이고 여기가 1, 2, 3, 4, 5로 3이고 그 다음 A, B, C로 여기가 4고 여기가 이제 1, 2, 3, 4, 5로 마지막 5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1, 2, 3, 4, 5의 마지막이려면은 결국 또 채널링이 돼야 되겠죠. 이게 2랑 4랑 또 그거 보면 이제 마지막 5 채널링이 될 텐데 그거 보면은 대충 맞는 부분에서 보시면은 맞는 부분에서 사실 거의 딱 다였단 말이죠. 이게 한 요 정도라고 올려놓으면은 거의 맞는 부분 딱 맞죠? 맞는 부분에서 딱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가 저는 여전히 고점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만에 하나 아주 잠깐 여기 채널까지 닿는다 할지언정 하락하기 결국은 이제 추세적으로 되지 않을까. 좀 애매하게 얘기를 하는 게 왜냐면 지금 좀 이 내려가고 있는 모습이 아주 깔끔하진 않아요. 하방 추세로 생각했을 때는 좀 약간 사실 좀 지지부진한 면은 있어서 왜냐면 이게 결국 1, 2, 3, 4, 5의 모양이 나와야 되는데 좀 약간 지지부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좀 넘어가면은 한 방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데 이게 사실 선물로 보면은 안 넘기는 했거든요. 여기를 한번 넘어가면은 약간 좀 한 방 정도는 더 갈 수 있겠다. 여기서 한 방 정도는 더 갈 수 있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RSI로 보나 뭐로 보나 이 넘어간다고 하면은 여기가 정말 고점이고 안 넘어가면 이제 여기가 고점이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볼린저로도 사실 여기가 이미 거의 닿여 있는 부분이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이미 넘어가 있었던 부분이고 현물로 봐도 넘어갔기 때문에 여전히 일단 여기가 고점일 확률이 더 높다라고는 보여주고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일단 추세적으로 일단 130 기준선까지도 좀 하향 돌파가 됐고요. 마지막 200일 이동평균선 남아있는데 일단 RSI도 과열이긴 해서 아주 단기적인 반등 정도 나타났다가 다시 하락하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많이 이제 주가가 이제 사실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좀 높아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볼린저도 여기서도 모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좀 발산을 크게 저는 곧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빅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 다시 이제 모여있다가 이게 발산을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결국 여기 기준선 부분에서 반등을 했지만 결국 다시 한번 하락하는 모습으로 추세적으로 이제 하락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니케이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반등은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 여기서 그냥 ABC의 그냥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에도 결국 다시 여기를 넘지 못하고 하락하는 모습으로 사실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항생 같은 경우에도
기준선 아니 구름대에서 조금 지지가 되긴 될 것 같고요. 네, 됐다가 결국은 깨지면서 무너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기준선이 또 이제 내려오겠죠. 기준선이 쭉쭉 내려오면서 여기를 넘어가지 못하면서 하방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상해 종합 같은 경우에도 뭐 단기적인 아주 반등 정도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은 하락하리라 생각을 하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ECB가 금리를 내렸던 부분도 있고 미국 쪽 달러 유동성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국채 발행을 계속하면서 달러 유동성에 빨려 들어가고 있다. 미국 쪽으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지 않나. 달러 원도 마찬가지고요. 위안도 마찬가지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WTI는 여기 이제 구름대를 돌파하느냐 마느냐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고요. 금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후행도 역전이 되고 해서 전 추세적으로 좀 하락을 잠깐 하지 않을까 싶고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결국 여기 전저점을 깨지지 않으면서 반등하는 모습 나타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국 쪽도 마찬가지고요. 993년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똑같이 이제 여기를 넘냐 마냐인데 여기는 넘었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좀 애매하긴 해요. 사실 이게 A, B, C로 봐야 될지 애매하긴 한데 뭐 사실 3전은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그냥 이제 이게 하나 파동이고 조정 파동 다음에 하락 파동이 나올 확률이 아직까지는 더 높지 않나 라고 보고 있긴 하고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여기 이렇게 넘어가도 이상하진 않은데 뭐 사실 이게 모양으로 봤을 때 그냥 이걸 이렇게 근데 뭐 사실 뭐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뭐 사실 넘어가든 안 넘어가든 사실 고점은 이 근처 어딘가다라고밖에 사실 추정이 안 되긴 합니다. 엔비디아도 결국 여기서 그냥 기술적 반등이지 않았을까? 여기 전환선에서 결국 걸리면서 저는 빠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설사 한번 넘어간들 이게 진짜 마지막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테슬라도 뭐 마찬가지고요. 뭐 테슬라는 뭐 또 힘이 원래부터 없긴 했지만 계속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그냥 계속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이때까지 국채 발행이 잘 됐다고 앞으로도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때까지는 QE가 있었고 이때는 QT를 하다 보니까 이제 난리가 났었고 금융시장이 23년도에는 그 난리를 막기 위해서 RRP라는 자금으로 단기 국채로 다 돌려막기를 했었는데 24년도에도 이때까지 이제 그 RRP로 돌려막기가 한 6천억 정도까지 6천억 달러 정도까지 있었지만 향후에는 쉽지가 않을 거다. 물론 4천억 달러 아직 남아 있긴 하지만 장기 국채 발행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이제 그래서 점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 달러 유동성에서 점점 달러가 귀해지고 있는 그런 시장에서 사람들이 지금 뭐 국내 쪽 채권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레버리지 펀드가 유행하면서 막 올해 초 레버리지로 채권 엄청 많이 샀거든요. 개인분들도 막 금리 결국은 내리지 하면서 채권 많이 샀는데 과연 그 레버리지가 어떻게 다가올지 좀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